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법탄에서 법반장을 맡고 있는 박세아입니다. 한국 사회를 움직인 법의 기록, 그리고 법을 위한 국회의 생생한 역사를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에서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수업을 즐겨줄 청토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법새내기 염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요즘 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김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같이 열심히 공부해봐요. 자, 그리고 오늘 딱딱한 법도 2분 앞에서는 무장해제 될 겁니다. 어려운 법을 말랑하게 풀어주실 우리 일타 강사, 척척법사, 오늘은 현창윤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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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녕하세요. 현창민 변호사입니다. 와, 키 차이가 위에 어린아이가 하나 더 있죠? 네. 와, 키가 로스쿨 출신 중에 제일 크시 너무 올려다보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로스쿨 졸업생 중에서 가장 키가 크신 최장신의 변호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이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그죠? 육회부. 제가 큰 키만큼 여러 가지 법들을 두루두루 좀 살펴보는 변호사입니다. 여러분께 좀 두루두루 여러 가지 법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현창윤 변호사님과 함께 더욱 재밌어질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법은요, 제 큰 키만큼 대한민국 전체를 관통하며 누구보다도 가장 길게 기다려왔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그런 법을 가져왔습니다. 이 법의 발단은요, 한 사기 행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법탄 반장님. 안녕하세요. 법의 탄생 법반장이자 사건 반장으로 오늘부터 활약할 박세암입니다. 자, 오늘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0년대로 올라갑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불리웠던 이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사채시장의 거물이라 불리웠던 여인, 그 이름은 장영자.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남편과 정재계 핵심 인사를 친척으로 둔 탄탄한 인맥의 소유자였습니다. 때는 1980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는 수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군부대 불교 행사에서 중년 여인이 기부를 명목으로 거액을 뿌리고 다닌다. 그 주인공이 바로 장영자였던 거죠. 거액 기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장영자를 조심하라는 지휘 조언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 대한민국 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서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그 이름, 장영자에게 어음 사기를 당했다. 대한민국 중견 그룹을 시작으로 어음 사기에 얽힌 수많은 기업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어음 사기 금액이 무려 약 7,111억 원. 당시 한국 정부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거액의 사기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장영자는 사실 지금도 회자가 되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 있는데 저 당시에 7천억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64빌딩 가격의 4배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실까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2조 9,8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사건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정치인들, 기업인들 아무도 몰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혹시 그들도 공범이었던 건 아닌가요?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의혹들이 좀 제기됐었고 당시의 시대상 정말 많은 원인들이 한꺼번에 타올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 당시 일반적이었던 음성 자금, 즉 비실명 금융 거래로 인한 지하 경제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에 흐르는 불법 자금들까지 그야말로 지하 경제의 온상이었죠. 이를 투명화하기 위해서 만든 법, 그게 바로 금융실명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금융실명제라고 하면 당시에 우리 사회를 정말 제대로 바꾼 아주 큰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금융을 실명으로 안 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아예 상상조차 안 되죠. 너무 낯설죠. 지금은 뭔가 신분증도 이제 막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뭐 공인인증서, 심지어 뭐 얼굴 인증, 여러 가지 인증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예 비실명으로 그렇게 금융거래를 했다는 게 상상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지금은 금융실명제 이후에 실명제가 당연시 되었기 때문에 비실명?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금융이 돌아갔을까? 이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당시는요, 시대상을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는 가명계좌, 차명계좌가 당연시 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는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자기 진짜 이름이 아니라 가명으로도 은행 계좌를 만들던 때였고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계좌를 개설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또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부유층의 경우에는 세무조서가 들어올까 봐 비서, 친척, 심지어는 운전기사 이름까지 빌려서 계좌를 수백 개, 수천 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금을 쪼개서 보관하던 시절이었어요. 또 당시에는 무기명 채권이나 무기명 정기예금 증서 같은 게 있었어요. 무기명, 즉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기명 종이,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그 돈이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였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종이 자체가 복권이었을 것 같은 게 그럼 그 종이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수억 원의 돈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맞나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돈 세탁 너무나 쉬워지겠죠. 비실명 계좌면 선거철에 또 몰래 뇌물을 받는 것도 당연히 쉬워지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유용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법 자금을 은닉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던 시대였던 거죠. 돈 세탁하기도 쉽고 선거철에 뇌물 주기도 쉽고 특히 만약 수사망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해가기가 너무나 쉬웠던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은행 창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신분증 내는. 신분증 보여주세요 네. 하잖아요. 신분증 없으면 일단 은행 거래가 시작도 안 됩니다. 이때는 신분증이 필요 없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탈세나 뇌물 이런 게 너무나 쉬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 돈이 너무나 일상화돼서 그것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재계 자산가들에게는 공공연하게 있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그만큼 선진화되지 않았었고 투명화되지 않았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던 시스템의 부재, 이 문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바로 장영자, 이철희 부부의 사기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 이후로 금융실명제에 대한 요구가 엄청 커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사건 발생 이후에 정부가 바로 조치를 했지만 금융 실명화율이 60% 정도였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6명만 이거 실행했다라는 말은 아직도 야, 이 금융 실명제로 한다고? 진짜 내 이름으로만 해야 한다고? 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직 낯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금융실명제가 좀 낯설게 느껴지고 또 실명제 자체도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좀 있습니다. 실명제 실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산화가 되어야 되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떤 세무행정이나 은행 전산도 이를 갖추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보고 있고요. 이외에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들도 많았는데요. 어떤 금융실명제가 이루어지면 투기성 자금이 토지나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에 투입될 것이다 라는 입장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법률이 제정된 건 1982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데 실시를 한 건 1986년으로 하겠다라는 거 보면 밀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이 법이 계속해서 미뤄진 전력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 중 실명거래 의무에 대한 내용을 미루게 된 거죠. 금융실명제 실시의 과제를 이어받은 게 바로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성서,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불로소득의 소지를 없애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금융실명제를 앞당겨 실시할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엄청난 조세 저항과 자금 이탈, 부동산, 금은 보석의 투기 조장 등 역작용이 심화될 겁니다. 20조 원의 국고를 털어 실명제를 추진하는데 이게 부동산 투기 자금을 대고 중소기업인의 투자 의욕을 뺏고 주택 마련의 꿈도 없앤다면 실명제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겁니까? (82년도에) 한다 했다가 뭐 계속 미뤄져서 근데 91년에 할 것 같은데 또 전면 재검토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부에서? 사실 1982년도에 장영자 사건 이후에 정말 금융실명제가 도입될 것 같다가 그런데 그게 86년도로 미뤄졌어요. 그 다음에 또 91년도로 미뤄졌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시작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때 경제부 내각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이 내각 개편에서 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대거 내각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유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예 내각 자체에 금융실명제를 반대하는 인사들로 포진이 되면 1차 때보다 더 막막해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때 이후로 주식 감형 계좌가 오히려 늘기도 했습니다. 금융실명제 유보 방침이 검토된다는 소식이 돌면서 감형 계좌, 감형 투자 규모가 오히려 급증한 거죠. 아,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 것 같네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준비했던 게 와르르 무너져서 아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명 007 작전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1993년 과천의 한 아파트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모인 이들은 바로 금융실명제를 준비하는 007 합숙팀. 그동안 거센 반대와 정부 정책에 번복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죠. 모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속여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속이기 위해 가짜로 해외 출장을 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직장 동료나 상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휴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밖에서 식사하면 여러 명의 인원이 움직이는 걸 들키기 때문에 늘 배달 음식, 그러니까 짜장면과 짬뽕만 먹었다는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끝에 완성된 건 바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야, 이거 가족까지 속이는 걸 보면 거의 비밀 요원 수준의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야, 진짜 긴밀하게 이루어진 건데 저 때는요, 배달 음식이 지금처럼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배달 음식은 무조건 짜장면, 짬뽕, 그렇죠. 진짜 뭐 대단하게 개 탄 날은 탕수육과 군만두까지 먹었던 그 시절이었죠, 변호사님. 저 때는 군만두가 서비스로 나왔죠. 네. 네. 실제로 정말 실무진, 아주 긴밀하게 얽힌 관계자 말고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 금융실명제, 이른바 거의 TF팀 같은 비밀스러운 조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법이 아니라 이거 쿠데타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어요. 사실 정말 갑작스럽게 발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실명제는 1982년도부터 정말 긴 세월 동안 국민들이 기다려온 법이었고, 이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금융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 세월 기다려온 국민들의 염원과 금융 선진화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 명령이 시행됐다라는 걸 고려할 때 이거는 쿠데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강력한 결단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노태우 대통령처럼 김영삼 대통령도 금융실명제 자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임기 중반쯤에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취임 그해 전격적으로 바로 긴급 명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당시 정계나 재계나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죠. 금융실명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의무적으로 적용이 된 건데 혼란은 없었어요? 사실 그 점을 가장 많이 우려했었는데 의외로 실명 전환 의무 기간인 2달간 실명 전환율이 97.4%, 당시 실명으로 전환된 예금액은 약 6조 2,379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걸 바로 세우는, 바로 잡는 거잖아요. 이 역할을 한 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데 그 결의에 찬 눈빛과 스스로 나 잘하고 있어라는 그 표정을 생중계로 지켜보셨죠, 변호사님? 맞습니다. 전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때 초등학생 때, 국민학생이었는데. 네, 당시 국민학생 네. 때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이, 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아무도 한다 했다가 못했던 걸 이 저돌적으로 뚝심 있게 밀어붙인 김영삼 대통령은 정말 우리가 대통령을 잘 뽑았다, 너무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셨던 기억이 있고, 심지어 이 금융실명제를 이렇게 밀어붙인 덕분에 당시에 대학생이 뽑은 100명의 셀럽 안에 1위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그 이니셜인 YS를 딴 YS는 못 말려라는 책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스타였어요, 당시에. 그러면은 방금 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국민들이 부정부패로 막 화가 난 상태였으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환호를 했을 것 같은데, 뭔가 또 이제 그 정계나 기업들은 국민들이 만지는 그 돈의 레벨보다 훨씬 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가 여러 차례 무산이 되고 유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업에서는 국내 금융 계약에 대해서 불신이 있었어요. 실명제 자체는 찬성하지만 보완 조치가 시급합니다. 금융 관행은 개선 안 되고 꺾이는 여전한 상황에서 실명제를 외치는 것은 무리예요. 은행에 십수년간 거래한 업체도 할인을 잘 안 해주는 판에 은행과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고 담보도 없는 영세 중소기업에 당장 어음 할인을 해줄 은행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제대로 이용 못한 것은 오직 부동산 담보만 요구하는 금융 관행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지원 제도도 영세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정부가 1조 원을 긴급 방출하겠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뭉치면 많을지 몰라도 전국의 6만여 영세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몫으로 보면 큰 액수가 아닙니다. 우선 어음 할인이 시급해요.
은행에 대출을 해줄 때 동시에 이 대출액의 일부를 강제로 은행에 예금을 하게 했거든요. 이걸 꺾기라고 했어요. 그게 1980년대 당시에는 정말 흔했는데 영상에 나왔던 어음 할인도 그렇고 모두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할 수밖에 없었던 관행인데 이들이 오히려 금융실명제를 환영할 것 같은데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이걸 환영하지 않고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수출 주도형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있던 때였어요. 정부 주도하에.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금융, 은행권들이 중소기업들의 돈을 잘 빌려주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채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채 시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하 경제죠. 지하 경제 자금에 의존하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명제로 전환하게 되면 거래하고 있던 어음도 문제가 되고 당장 내가 돈 빌 데가 없어지니까 그걸 좀 심각하게 좀 걱정 좀 많이 하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꺾기나 어음 할인도 사실은 크게 보면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겠지만 어쨌든 급할 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진행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당장 돈을 융통할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하냐. 정부가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7천억 원의 자금을 방출한다라고 했었지만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어요. 때문에 어음 보증 한도를 늘리거나 부도 유예제 등이 도입되고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더 현실적으로 보완되려면 사후 입법이 필요했던 거죠. 금융실명제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정착시키려면 국회가 반드시 정식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기업자금 지원을 포함한 차명계좌나 은닉된 재산까지 금융실명제에 민감한 이해관계가 광범위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보완하는 국회의 사후 입법이 필수적이었던 거죠. 근데 더 한 가지 따지고 보면 이 긴급명령이라는 거는 대통령만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아예 열리지 않거나 입법을 기다릴 수 없는 비상 상황에만 발동이 되는데 근데 뭐 엄밀히 따지면 금융실명제라는 게 그렇게 긴박한 일인가? 이게 긴급하게 발동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나라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정도의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는지가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많은 법학자들이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긴급명령이 헌법상 비상입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정식 법률로 보완할 필요가 있었죠. 기존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기존 비실명자산의 비실명 인출을 무기한 허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그대로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통상적인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 실시하게 되면 그 논의 과정에서 비실명자금의 도피적 이동 등 그 부작용이 너무나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의하여 금융실명제를 우선 실시하고 사후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요청키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얘기하자면 긴급명령을 대체 입법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융실명제 형태는 가명계좌의 문제보다는 차명과 도면계좌에 대한 철저한 차단에 달려 있습니다. 긴급명령에 의한 항구적인 집행이 아니라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의한 대체 입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입법화가 진행이 되면서 금융실명제가 헌법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게 된 거죠, 드디어. 그래서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일단 지금도 그 사과 박스로 찻대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사과 박스 안에
현금 다발. 네, 뇌물이 돈을 있다. 넣어서 그렇죠, 뇌물.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근데 과거엔 정말 흔했어요. 굉장히 흔했는데 현금이나 차명 계좌를 통해서 정치 자금이 전달되는 경우가 흔했는데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런 불법 자금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지하 경제가 축소되고 거래 흔적이 다 남으니까 금융 투명성도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자금에 대한 세밀한 법 조항도 이때부터 만들어지면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까지 이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또 금융실명제가 다져진 이후에는 금융실명제 이후에 부동산 실명제 등 다른 실명 기반의 제도들이 정착되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명제가 만약에 없었다면 어떨까? 가장 비등한 예로요. 지금 보이스피싱 워낙 많잖아요. 거기서 계좌 추적이 안 돼요. 왜냐면 실명이 아니니까 누가 했는지 알 방법이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줄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와닿지 않아요? 사실 금융실명제가 되지 않았다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선진국이 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금융이 선진국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시스템들이 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특히 경제사범,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계좌의 주인은 그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수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수사는 아무것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현재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네. 보이스피싱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당했을 때 금융실명제가 없었으면 그 계좌 추적도 안 됐을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금융실명제가 그러면은 굉장히 제 돈을 지켜주는 안전한 그런 법이네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을 지낸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남긴 말이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햇빛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방부제다. 이 지하 경제에 있던 돈을 지상 위로 끌어올린 금융실명제, 투명사회 출발점, 관련 입법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며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함께하기에 가능했던 순간들의 기록.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모두의 내일이 달라질 때까지 법의 길로 전진!